그것은 한국 문화 예술 전반에 스며들어 모습을 드러내었다. 음악에도, 조각에도, 그림에도 숨어 있는 듯 조심스럽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우리의 정신과 예술을 지배했던 불교 문화. 자연과 인간이 서로 희생하는 존재가 아닌 조화롭게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추구하는 불교. 찬란한 문화를 이끌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문화의 대혁명을 일으켰던 우리 문화 속 불교를 만나본다. 불교는 한국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는 종교를 넘어 우리 문화의 중심 그 자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부터 독자적인 문화를 성립하고 더불어 현재까지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깊게 자리 잡은 불교. 우리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치며 민족 정신 중 하나가 되었다. 불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이제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이에 우리가 연등회나 또 수륙제나 영산제나 이것을 우리 것을 되찾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불교 문화재의 가치는 널리 알려지면서 도난의 손길을 벗어나지 못했다. 굴곡진 역사, 그 치열했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아주 폭넓게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다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문화재는 돌려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고자 시작된 불교 예술이지만 이제는 종교를 떠나 우리의 의식 전반에 깊게 자리 잡은 하나의 사상과 신념이 되었다. 그렇기에 불교 문화재는 단순히 예술 작품을 뛰어넘은 우리 문화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불교 미술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국 불교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찰의 모습에 이어 조각, 그림, 그리고 음악 등 예술사에서 평가하는 불교의 위치와 이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 불교 미술은 예배의 대상 또는 교화 활동, 불교 의식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불교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미술도 함께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상징적인 작품으로 시작하여 차츰 조각, 회화, 공예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불교 미술은 어떤 감상의 목적이 아니고 그 교화의 대상으로서, 교화의 수단으로서 그 사람을 순화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는 소위 요즘 얘기하는 그 힐링의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교가 전파된 여러 나라에서는 각 민족 고유의 역사와 사상에 알맞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의 발전과 변화 양상에 따라 문화예술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졌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불교 예술의 극치라고 불리우는 석굴암. 통일신라로 또 이어지면서 고구려 백제의 장인들이 대거 통일신라의 조각계에 투입이 되면서 더욱더 이제 크게 꽃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석굴암을 비롯한 많은 훌륭한 우수한 석조 조각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백제 석조 문화의 중심지였던 전북 익산. 이곳에서 아직도 석공들이 전통 기술을 이어받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단단한 돌에 부처의 모습은 물론 생명력까지 불어넣는 건 모두 석공의 손에서 탄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과정도 허투루 할 수가 없다. 특히 부처님 조성할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얼굴을 제작을 해야 안연한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혜의 산이라는 지리산의 산고비를 돌고 돌아 들어가면 제2의 석굴암이라 불리는 서암 정사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의 석굴 법당은 자연 안반에 굴을 파서 만든 법당인데 석굴 안의 모든 벽과 천장에는 많은 불상과 문양들이 조각돼 있다. 이곳의 창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가장 많이 전해지는 것은 벽송사의 원흥 스님이 알 수 없는 기운에 이끌리듯 이곳에 와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 규모나 그 예술적인 내용들을 보면 특히 이제 일반 불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서 그런 이름을 얻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제의 석조 기술이 워낙 뛰어났기에 아직까지도 석탑, 석불이 대다수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불상의 재료는 꼭 석재만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불상들이 대부분 석불이 많기 때문에 간혹 우리나라 불상은 석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석불이 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사실상 기록을 보면 많은 훌륭한 불상들이 금동 또는 소조, 또 건칠, 목조 이런 다양한 재료로 조성이 됐고요. 지난해 10월 강원도 양양의 선림 원지에서는 발굴 작업이 한창이었다. 30년 전 이미 2차례의 발굴 조사를 통해 주춧돌과 석탑을 확인했지만 지난해부터 보다 명확한 정밀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다. 아마 깊은 땅 속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라서 잔존 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광배부터 대자까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서로 다 이제 분리가 되어 가지고 누운 상태로 그렇게 한꺼번에 매몰된 상태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것 중에서 가장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9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금동불상이었는데 금동불로는 보기 드물게 높이가 50cm를 넘었고 이것은 통일신라 금동불상 100여 점 가운데 가장 큰 크기였다. 현재 출토 유물 중에 이제 중요 유물로 추정되는 불상이라든지 청동정병, 철기 유물들 중에 이제 불상 같은 경우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센터에 이관이 돼서 이제 보존 처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발견했던 금동불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화려한 장식, 단아한 눈매, 사색에 잠긴 듯한 표정. 금동불에 담긴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얼굴에 금빛이 그대로 남아있고 몸에는 아직 흙을 털지 않았지만 아마 흙을 털어내면 금빛 찬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보존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유물 처리에 앞서 엑스레이 촬영으로 기본 형태를 파악한 뒤 보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유물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금동불상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명맥이 사라진 비운의 작품인데 구리와 주석의 합금 주물로 제작하는 청동불상은 1000년 정도는 충분하게 보존되는 내구성을 가졌다. 하지만 전통적인 주물 방식은 거의 사라져 옛날 방식대로 재현하는 것이 극히 드물다. 스케치한 대로 조각한 뒤 철근으로 형틀 작업을 한다. 이를 토대로 외형 틀을 만드는데 이것도 곧 거푸집이 된다. 청덜불 주조를 위해서는 하루 9시간 이상 1300도의 불과 씨름해야 한다는데 60kg이 넘는 쇳물을 부어 굳히면 불상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쇳물은 비로소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된다. 여기에 마지막 마무리는 순금을 붙이는 것. 한 번으로는 완벽하게 붙지 않기 때문에 2번, 3번의 마무리 손길을 거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22m짜리 불상 역시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불교. 한중일 삼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불교 문화가 발달하였으나 그 모습에서는 차이가 있다는데 내가 보는 상은 우리나라 그 부처상이 제일 자비스러워요. 그리고 미소가 있고.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그게 좀 떨어져요. 중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의 불상은 상당히 이렇게 미소가 있고 자비스럽다고. 그런 게 이제 좀 자부심이 있죠. 우리나라의 불교 조각은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 조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뛰어난 수준이었다. 재료가 다양했음은 물론이거니와 크기 또한 대형 불상까지 조각되어 봉안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기록일 뿐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계로 남아있다. 비록 기록을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정말 대규모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들이 불전에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떤 상들이 봉안되어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는 송광사. 이곳에서 불상과 더불어 불교의 보물이라 일컫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나라의 스승이라 할 수 있었던 승려 최고의 관직 국사. 송광사는 국사를 16명이나 배출해내고 그 진영을 모신 승보 사찰인 것이다. 우리 그 그림의 역사라는 것은 그림이 이제 몇백 년 가면 다시 또 제작되거나 또 중모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또 똑같은 모습으로 그 모사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16국사도 조선시대에 다시 재탄생된 겁니다. 고려시대 불화는 통일신라 시대의 불화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송원나라의 영향을 받아들여 화려하고도 섬세한 것이 특징이었다. 16국사 진영은 표현이나 채색을 볼 때 고려시대 국사를 그렸다고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화풍이 많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그림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고려시대의 미감과 그 문화를 불교회화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한다면 조선시대 불교회화는 괴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괴불도란 야외나 마당에 걸어두고 법회 또는 도량에 사용되는 대규모의 불화를 말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길이가 약 12m, 폭은 약 5m 크기의 미황사 괴불도. 지난 2014년 원화의 현재 상태를 얼룩이나 색 바램까지도 빠짐없이 재현해내는 현상 모사 방법을 통해 재탄생했다. 사용된 물감 같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성분도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우리 전통 회화를 대상으로 한 그런 안료 분석, 성분 분석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실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상태고. 수백 년 전의 그림, 그것을 오늘날 재탄생시킬 수 있는 것에는 선조들의 과학성이 숨어 있기 때문인데, 종이와 종이와 천을 붙일 때 사용하는 풀에 그 비밀이 있다. 숙성과 거르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될수록 작품의 수명이 결정된다는데, 먹이나 채색이 번지지 않도록 그리고 풀이 덩어리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배접하는 것이 모사복원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풀 속에 있는 단백질 성분 이런 것들이 그 좀의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해 줬을 때 그 풀을 사용한 뭐 그림이나 뭐 글 이런 작품들의 보존이 훨씬 오래 가는 거죠. 현존하는 남해안 지역의 사찰 건축 중에서 흔치 않은 귀중한 불교문화유산 용문사. 지난 2014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용문사 대웅전은 조선 현종 7년에 일양화상에 의해 건립되어 영조 47년 중수가 완료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여느 사찰에서 보기 드문 특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용문사는 이름에 걸맞게 용도 상당히 다양하고 좀 특이한 용 모양 조각들이 참 잘 되어 있고요. 법당 안 내부에 보시면은 바닷가에 맞는 그 특성을 살리가 있습니다. 불교 예술은 불교의 사상은 물론이지만 당대의 민중의 염원이나 사찰의 특징도 반영하는데, 남해 용문사가 바로 그중 하나인 것이다. 용문사가 바닷가에 위치한 사찰이기 때문에 조각으로 다양한 물고기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사람의 표상을 뜻하기도 했던 것이다. 불교 미술은 종합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이 금당에 모시고 그 부처님을 모시는 금당에는 여러 아름다운 벽화나 불교 회화로 이제 장식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부처님은 불단 위에 모셔집니다. 그건 이제 목공에 속하겠죠. 불교 미술, 그 안에는 시대를 앞서 나갔던 독창적인 기술과 우리 민족의 문화적 역량, 그리고 자부심이 함께 그려졌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력을 얻어 작품 안에서 지금껏 숨쉬고 있다. 불교 음악을 뜻하는 범패는 인도의 소리라는 뜻이다. 보통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하며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손꼽힌다. 그 중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화려한 의식, 영산제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티벳이나 인도 이런 곳에서는 영산제가 없고 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렇게 화려한 의식은 없습니다. 스님들이 이렇게 무용을 하는데 뭐 바라춤 7가지가 있고 나비춤에 18가지, 벚꽃춤, 타주춤 이런 장엄한 의식이 3일 정도 이렇게 스님들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의식으로서 유네스코에 지정한 의의가 있고요. 불교에서 음악과 춤은 어떤 의미이기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이어져 온 것일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학적인 방법을 교법이라고 한다면 스님들이 선방에서 자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데 불교의식 음악에 대한 내용은 선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화두이다. 깨달음의 말씀을 부처님의 교법을 다시 음성과 무용어를 통해서 입으로는 연부를 하고 또 몸으로는 바라춤이나 나비춤이나 동작을 표현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심구의 삼업의 공연이 바로 불교 의식음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섭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연꽃을 드니까 그가 빙그레 웃었다. 이것은 곧 이신전심, 연화미소라는 말의 기원이 되는데 부처님의 법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쁜 나머지 가섬존자가 북을 치면서 춤을 췄다는 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북춤의 근원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제는 부처가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홍고, 아침 종성, 짖소리 거령산, 나비춤, 운심계 및 도량계, 회심곡, 법꽃춤, 전수바리춤의 순서로 이어진다. 영산제는 불교의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부처, 불법을 깨닫고 진리의 세계에 들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영산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를 통해 스스로 수양하는 시간을 가진다. 불교 사찰에서 불사에 쓰는 4가지 도구, 즉 범종, 법고, 목어, 운판을 가리켜 법전사물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범종각에 함께 둔다. 목어는 물고기 모양으로 물속의 짐승을 뜻하고 운판은 허공에 날아가는 새를 의미한다. 북은 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걸어다니는 짐승을 의미한다. 모든 중생의 마음을 울려 어리석음을 깨우쳐준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법고를 울릴 때는 2개의 북채로 마음 심자를 그리듯이 두드린다. 범종의 소리는 곧 부처의 음성을 뜻하며 사물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힌다. 이러한 사물들을 이용해서 모든 중생, 사람이 있고 또 축생이 있고 여러 중생이 있는데 이 세계를 육도 중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서 이 악기가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고와 범종은 원래 대중을 모으고 때를 알리기 위하여 쳤으나 점차 조석 예불이나 의식을 치를 때에만 치게 되었다. 그러나 종소리를 듣는 순간만이라도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정초에 중들이 시중에서 법고를 치며 권선을 돌면 각 가정에서는 떡 2개씩을 그들에게 주던 풍습이 있었다. 이 떡을 얻어 아이들에게 먹이면 마마, 즉 천연두를 쉽게 치른다고 한다. 악기 중에서도 북은 불교에서 번뇌를 상징한다. 북춤은 번뇌를 깨치고 환희심에 일으키는 춤, 깨달음의 춤으로 표현된다. 부처님의 불법을 갖다가 번개처럼 구름처럼 모든 세계에 두루두루 이게 펼쳐서 소리처럼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도록 춤을 추는데 그분이
풍신이라고 하고 풍례음신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작은 경세 같은 걸로 처음에는 춤을 추시다가 나중엔 북을 갖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법고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널리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 북은 나무와 쇠붙이로 기본 형태를 만들고 양쪽 마구리에 가죽을 팽팽하게 씌운 뒤 여러 가지 그림으로 장식한다.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법고는 큰 북을 가리킨다. 소리를 내는 양면은 소가죽을 사용하는데 한 면은 암소, 한 면은 수소의 가죽을 써야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한다. 음양의 조화로서 화합의 소리, 조화의 소리를 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법고의 몸통 부분에는 구름과 용을 그리거나 조각한다. 우리나라 절에서 사용하는 종은 흔히 범종 또는 동종이라고 하는데 중국 종이 철로 만드는 것에 비해 우리 종은 청동으로 만든다. 종소리의 신묘함 때문에 의식 때마다 울려 장엄한 분위기를 만들고 중생들의 마음에 경각심을 일깨워 공덕을 쌓고 지옥의 중생까지 구제해 준다고 믿는다. 사찰에서 이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소리로서 전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종이 사찰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그만큼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종을 만드는 재료는 청동인데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사용한다.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의 말까지 청동으로 만들어진 범종이 가장 널리 제작되었고 일부이지만 철제 범종이 몇 점 전해진다. 범종의 제조 과정은 녹인 금속을 형틀에 주입하여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 주물로 제작하는 범종은 1000년 정도는 충분하게 보존되는 내구성을 가졌다. 하지만 전통적인 주물 방식은 거의 사라지고 몇몇의 명장만이 그 맥을 잇고 있다. 저 작업이 위험하면서도 마무리가 잘 돼야만이 이 주물을 부었을 때 이제 그 범종 자체가 이렇게 잘 주물이 되는 거죠.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딱 맞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주물이 부었을 때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이고 이번 범종을 의뢰한 사람은 제주 보림사의 주지스님. 고통의 세계를 떠나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소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종인 만큼 맑고 청량한 음색을 내줄 것인지 누구보다 간절할 것이다. 보살을 지내면서 종소리가 아주 그저 모든 사람이 들으면 마음에 환희심이 나서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종소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소리를 내는 기술이 시작되고 완벽한 공정을 거쳐야만 천년을 이어온 울림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소리를 좌우하니까요. 불상은 이런 상을 보고 그 자비스럽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범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쳐가지고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심금을 울릴 만큼의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합금이 어렵다는 거예요. 1200도 이상에서 녹인 주물을 붓고 최소 3시간 이상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어가면서 종의 모양이 완성된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다. 하지만 완성된 범종에서는 특유의 자부심이 있다. 지금 제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이제 에밀레 종 같은 경우 그때 당시 일본 같은 데도 그런 종을 사실 만들지를 못했거든요.
만들지를 못했고 지금도 그 종소리가 뭐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그런 종소리를 내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에밀레종의 본래 이름 성덕대왕 신종. 미적 가치를 비롯하여 주조 기법, 재질, 음질 등 기술적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이다. 성덕대왕 신종에서는 굉장히 많은 주파수 성분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특징은 소리가 전달되는 시간과 방법에도 영향을 주는데 성덕대왕 신종과 같은 범종의 모형을 제작해 타격하는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리를 분석해봤다. 타격하는 순간부터 3에서 4초간은 웅장하면서 복잡한 소리, 그리고 4에서 5초 후면 맑고 청명한 소리가 난다. 한국 종에서는 그 중요한 그 특성이 그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맹놀이 특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타격음에서도 왕 하면서 이게 뿜어 나오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죽다가 다시 또 왕 또 살아나오는 그런 그 특성이 상당히 이제 강한데 이것이 맑고 청명한 그런 그 타격음 그러면서도 한편 또 웅장하고 하는 소리가 우리 한국 범종 소리 아주 그 대표적인 우수한 특성이죠. 특히 오묘하고 신묘하다는 음질, 음양과 3.75m 크기에 11에서 25cm에 이르는 두께, 그리고 18톤의 무게를 지닌 거대한 청동종의 주조 기법은 현대의 첨단 과학으로서도 완전히 밝혀내지 못할 정도로 신비를 감추고 있는 종이다. 서양종은 종의 몸통 안에 추가 있어 몸통을 매달은 지렛대를 움직여 종이 움직임에 따라 추가 몸통 내벽을 때려 소리를 내게 한다. 동양종은 몸통은 용뒤 위에 매달린 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외벽 몸통의 정해진 부위, 즉 당좌에 타격을 주어 소리를 내게 한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아주 그 참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밑에다가 이제 항아리를 심다든지 또는 이제 구멍을 파가지고서 그 종 안에 있는 공기 공동의 크기를 갖다가 변화를 시킨 거죠. 경험하고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한 그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소리가 굉장히 아주 더 웅장함을 갖다 더 크게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공명 현상이고 또 그걸 이용한 것이 바로 이 명동이라고 해서. 범종의 표면에는 연꽃 문양, 당초문을 포함한 다채로운 문양이 있어 문양사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대부분의 범종에는 주조와 관계된 명문이 각인되어 있어서 조성연대를 추측할 수 있다. 때문에 동시대 다른 유물의 조성연대를 추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범종의 경우를 보면은 한중일 삼국 중에 가장 화려하고 구성미가 있고 또 그 장엄이 매우 뛰어나다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이 범종 불교 공예에 있어서의 독자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하는 것을 모두 불교 음악이라고 하는데 평서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평염불, 일반 불자들이 법회를 할 때 악보에 맞춰서 부처님 찬탄하는 노래는 참불가. 평염불 형태를 전문 의식승이 공부한 것을 범패라고 한다. 우리가 가곡, 그리고 판소리, 그리고 범패 이것을 우리가 3대 한국의 성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패의 유래는 뭐 불교 전승과 더불어서 이 땅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사라져가는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관심을 받긴 했지만 원형 보존의 의미만 커질 뿐 대중들에게는
점점 멀어지는 분야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 음악의 한류 바람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이제 그 출가 승려로서 어떻게 보면 수행 정진의 한 방편으로 음악을 이제 선택을 했고, 이것을 좀 스님이라 해서 너무 고지식하게 그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음악이 참 다행스러운 것이 좀 산란한 마음을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불교 음악의 역사는 기록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일지 모른다. 종교 음악으로 시작되어 품위 있는 궁중음악, 그리고 소박한 민중의 노래로 언제 어느 때나 불릴 수 있었던 음악.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찾는 대중음악의 시작일지 모른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중요 폐사지 발굴 조사 사업 중 하나로 작년부터 발굴 조사가 시작된 강원도 삼척의 흥전리 사지. 2014년 1차 조사에서는 금당지와 탑지를 비롯한 여러 동의 건물지가 발견되었다. 또한 신라시대의 불교계 최고 승려를 지칭하는 국통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비석편과 꽃무늬가 세밀히 음각된 청동제 장식, 도깨비 얼굴이 장식된 기와인 귀면화 등이 출토되어 통일 신라 시대의 국통과 관련된 위세 높은 사찰임을 확인하였다. 폐사지는 기록은 전하지만 터만 남은 채로 황폐하게 버려진 불교 유적지를 뜻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문화재청과 함께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는 전국 중요 폐사지 발굴조사 사업의 일환인데 2015년 기준 전국 폐사지는 모두 3,000곳에 가까울 정도다. 중요한 사지를 선정하고 그 중요 사지에 대한 정비, 활용을 위해서 학술 자료를 획득하고자 이렇게 중요 폐사지 시발굴 조사 사업을 문화재청과 함께 계획하고 2013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흥전리 사지에서도 금당지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금당지는 좌우에 익사가 붙어있는 형태로 확인되었다. 익사는 주건물 좌우에 잇대어 지은 부속 건물을 말하는데 기단은 잘 다듬은 석재를 사용하여 목가구를 짜듯이 구성한 가구식 기단으로 건물을 받치기 위해 기단 내부를 깬 돌로 채운 온통 기초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이 어떤 사찰이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발굴 유물을 파악해 보기로 했다. 주요 유물로는 금동 장식판과 금동 달개 장식, 높은 위계의 건물에서 쓰이는 귀면화, 곱새기와 연화문과 당초문이 새겨진 다량의 안막새와 수막새 등이 출토되었다. 흥전리 사지는 지금도 지명을 따서 이름을 부르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사찰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사형 내에 있는 통일신라 시대 9세기로 추정되는 3층 석탑의 부재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27호로 지정해 보존하고 있다. 그것은 이곳에서 발굴된 석탑재가 특별하기 때문인데 석탑은 전형적인 신라 석탑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지만 기단 형태가 전형 2단이 아니고 3단인 드문 경우다. 관련 문헌과 수습 비편의 명문을 근거로 고려시대 법안종 계열의 각도론에서 조선시대 동각사로 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만 명확한 사명과 창건 당시의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흥전리 사지는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하여 고려시대 전기에 폐사된
선종 계열의 국통이 주석하였던 사격이 매우 높은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금동보는 이쪽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 폐기층 아래쪽에서 열을 좀 많이 안 받아서 잘 보존이 된 상태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동은 그 폐기층에서 화재를 직접 받게 되면 그렇게 잘 남아있지 않고 좀 녹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생각보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폐기되기 이전이라든지 그 단계에서 접어서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 번이란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깃발과도 같은 것인데 부처와 보살의 위덕과 무량한 공덕을 나타낸다. 주로 왕실 의례나 영산제 등에서 사용되었다. 금동이라는 거는 일단 통일신라 시대에서도 쓸 수 있는 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금동번은 역시나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거나 그러니까 국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흥전리 사지에서 발견된 금동번은 보존과학센터로 옮겨져 보존 처리 중이다. 안전한 수습을 위해 흑채로 옮겨왔기 때문에 유물 처리에 앞서 엑스레이 촬영으로 기본 형태를 파악한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보존 처리를 진행한다. 흑채 떠온 유물의 경우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고 흙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너지거나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다시 조합하는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태를 파악하고 최대한 유물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동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겹으로 이제 겹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이제 점점 흙을 제거하는 과정 중에서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동번을 주변으로 이제 주변 토양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뭐 약간 작은 편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형태가 이제 아직 조사되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점차 흙을 제거하면서 찾아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석 결과 금동번의 표면이 강화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흙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강화제를 녹이면서 형태는 무너지지 않도록 수습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반도의 고락을 함께 해온 불교. 불교 문화재를 수습하고 보존하고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그것은 불교를 넘어선 우리 역사의 기록이자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상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종교의 흔적을 찾는 종교 고고학일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나라의 불교가 호국 불교였고 또 개인들의 기복을 빌어주고 국가의 안녕 비보 사찰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우리의 전통 사상입니다. 이러한 정신문화를 밝힘으로 해서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으로서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도 했지만 다채로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선진 문물을 도입하게 한 불교. 불교는 종교를 뛰어넘은 한국의 전통, 역사, 문화이자 민중의 휴식처였다.